네, 언어 얘기 했는데요. 아이, 강의하신 분한테 하기 뭐하고? 저기, 제목 읽어주시겠어요? 네, 혹시 뜻을 알고 계신가요? 네, 소유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구혜은 선생님 발표를 너무 잘해주셨죠. 어떤 언어에 내가 소유됐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뭔가를 뒤집고 삶을 바꿨다는 얘기로. 자, 우리는 어떤 의미, 어떤 언어, 이거에 의해서 사로잡히는데 성령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악령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강의를 악령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요 시대를 배경으로 이 작품을 썼거든요. 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한번 영상 보실게요. 식민전쟁 파괴로 인해 러시아의 위치는 땅에 떨어졌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산업이 지나고 저세상으로던 니콜라이 1세에 이어 1855년 제1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 2세, 표트르 대제 예카테리나 2세 사후 러시아 제국이 망하기까지 120년 동안 알렉산드르 2세를 제외한 그 어떤 러시아의 황제도 사회, 정치, 경제 구조의 근대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절정에 오른 19세기 중반 대량 생산으로 물건 실컷 찍어내며 돈 왕창 벌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여전히 국민들의 대부분이 농부 신분이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었으니 국가와 국민들은 가난했고 무기의 성장에서 영국, 프랑스와 큰 격차가 벌어졌고 징병제로 징집한 병사들은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힘들게 농사짓는 농민들이었으니 제대로 훈련을 받았을 리 없었죠. 크림 전쟁의 패배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운 좋게도 나폴레옹 몰락에 결정타를 먹였던 러시아였지만 러시아가 약소 국가들 앞에서나 대장이세를 할 수 있었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강대국과의 실제 정치력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도 정신 제대로 박혀 있었던 알렉산드르 2세는 의회를 설립하고 법제를 정비했으며 데스티보라고 하는 지상사채 기관을 풀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25년에서 6년으로 줄였죠. 가장 핵심적인 개혁안은 1861년에 시행된 농노제 폐지. 도시의 공장들은 자유로운 노동자가 필요했지만 수많은 농노들은 소수의 귀족들에게 예속되어 땅에 묶여 있었고 자유주의 사상에 물든 군인과 지식인들의 불만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 전체가 집어삼켜질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던 알렉산드르 2세는 선수를 쳐서 위에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 것이죠. 러시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전제 정치가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였으니 그런 전통을 무시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던 거죠. 귀족들 입장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물건처럼 팔아먹을 수 있었던 농부들에게 갑자기 자유를 주고 땅도 나눠준다고 하니 당연히 싫어하죠.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했으니 제대로 시행될 리만 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지주로부터 땅을 빼앗는 대신 토지 매매 가격의 80%를 나라에서 내주고 농민이 20%의 분할 상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주로부터 땅을 매입해서 분배했는데 경비가 너무 비싸 자유로워진 농민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자, 이렇기 때문에 폭동이 계속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네차에프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도스토옙스키가 이 네차에프 사건, 네차에프가 무슨 사건이냐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학생 하나가 변사체로 발견됐어. 그거하고 도스토옙스키하고 무슨 상관이야? 한 달 전에 서남으로부터 이 변사체로 발견된 이 대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성 있냐, 똑똑해. 야, 사상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전향을 했대. 야, 괜찮은 청년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 맨 앞표지, 목자 다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돼지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돼지떼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가 혼돈이고 무질서야. 그런데 이 시대에 이 혼돈이고 무질서하고 자기 파괴적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형태의 청년들, 이런 집단들을 상징하는 게 도스토옙스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돼지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 네차에프 사건의 네차에프 인물인 이 표트르라는 인물을 이야기해요. 네차에프 사건에서도 5인조를 구성해서 막 사회를 혼란으로 이끌었거든요. 이 표트르도 5명의 5인조를 구성해서 사회를 무질서로 혼란의 시대로 막 뒤흔들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 군중들을 막 흔들어요. 쪽지를 나눠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모는 거죠. 그래서 방화도 저지르고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밀고자도 이제 암살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트르 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스타브로긴이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표트르가 스타브로긴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나의 지휘관이다. 태양이다. 나는 그에 비해서 벌레고 정말 제로인 사람이다. 심지어 아메리카 없는 콜럼버스다. 너 없으면 우상화가 대단하죠? 오늘의 주인공인 스타브로긴은 어떤 사람일까? 약간 가계도처럼 찾아봤는데요. 아버지가 러시아 장군이에요. 중장이었고요. 바르바라 부인은 상인으로서 돈이 있어요. 그 돈 있는, 그러니까 엄친 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돈 있는 집 딸이었어요. 둘이 결혼을 해서 스타브로긴을 낳았는데 스타브로긴 중장이 아버지가 바람둥이야. 그래서 스타브로긴이 8살 때 별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바르바라 부인이 지성을 갖고 있는 스테판을 데려다가 우리 스타브로긴을 가르칩니다. 지적인 거 다 맡겨요. 그런데 스테판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바르바라 부인이 떼서 친척집에 맡기고 이 사람 친척집에 맡기고 돈을 대서 키워요. 그렇게 보면 바르바라 부인이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타브로긴 장군이 그 후에 이제 몇 년 후에 죽는데 이 선생님한테 리자베타 엄친 딸이에요. 엄마 친구 딸이에요, 진짜. 돈 많은 딸, 예쁜 딸. 네, 리자베타도 가리키게 하고, 이 다리아는 바르바라 부인의 농노인 사람의 이제 딸인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수양딸로 데려다가 키우고, 그리고 스테판한테 스타브로긴이 가르쳤던 대로 교육을 다 똑같이 시켜요. 이 다리아의 오빠까지도 시키거든요. 그리고 마트로샤는 이 스타브로긴이 나중에 이제 소아성애를 하는 죄를 저지르는데 그 대상이에요. 소아성애. 네. 그런데 스타브로긴은 결혼을 해요. 하긴 하는데 합법적인 결혼을 하는데 마리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거든요. 여기 말고도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네, 필요한 인물들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스타브로긴을 파괴한 악령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4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예요, 저는. 이 어머니의 욕망에 의해서 이 추악한 결혼을 선택하는 악령에 이끌리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회가 무질서 혼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도 취약해요. 취약한 처벌과 그로 인해서 소아성애에 이끌리는 악령에 이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티온 주교는 자기를 이제 법과 질서를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괘씸한 심리학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괘씸한 심리학자라고 표현하는 티온 주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악령에 이끌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소아성애했던 이 마트로샤라는 아이와 같이 똑같은 죽음을 자살이라는 동일시로 악령에 시달리게 된다, 이끌리게 된다라고 맥락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8살 때 아버지가 바람둥이. 그러면 그 이전부터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아시겠죠? 안 좋았겠죠? 별거를 해요. 별거를 하는데 이 아이와 엄마 이제 엄마한테 맡겨졌겠죠. 엄마 손에 맡겨졌겠죠, 아이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스테판 선생님을 데려다가 교육을 완전히 시켜요. 자, 지적인 발달과 교육을 모두 이 사람한테 맡기는데 이 사람이 맡기고 몇 년 후에 이제 아버지가 죽는 거죠. 진짜 실제 아버지 죽고 이 상징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될 그 자리 스테판이 앉았는데 이 스테판이 어떻게 하냐. 이 아이와 손만큼의 거리도 유지하지 않았다. 네, 융합 상태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10살, 11살이에요. 자, 곽외서양이 12살이죠? 10살, 11살 때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나 슬퍼 하면서 애 닦고 붙들고 울고 불고 막 집안 저기 짜증나시는 분 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이 붙들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초자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바르바라 부인은. 그런데 바르바라 부인이 이 남자를 지켜봤더니 우리 성차 공식 보셨잖아요. 성관계는 없다. 성차 공식에서 자, 여자가 욕망을 투사하는 게 첫 번째는 엄마한테 하기도 하지만 또 누구한테 하죠? 네, 남근남수한테 하죠? 네, 누구한테 했냐면 이 남자한테 했어요. 스테판 선생한테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 보니까 지성인 줄 알았더니 지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겉으로만 그런 거야. 어떻게? 인형처럼 달아요.
옷도 순수 지어서 이거 입어. 20년 동안 이거 입었어요. 또 자기가 부인이 이 부인이라는 거 진짜 부인 아니잖아요. 바르바라 부인이 주문해 놓은 신문, 이런 잡지 이런 거를 빼놓고 매일마다 시키는 대로 읽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 역할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한테? 네,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한테 못 채우니까 이 욕망을 누구한테 투사했겠어요? 아들한테 투사했겠죠. 정서적인 감정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 엄마의 뭐만 느꼈냐면 지나치고 예민한 응시, 시선만 느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가 아들 대학 보냈으니까 아들 대학 간대. 따라가서 이제 아들을 보러 갔어요. 근데 표면상으로 핑계고 사실은 왜 갔냐면 남편이 죽고 나서 사교계랑 단절됐어요. 그 사교계랑 다시 인연을 회복하고 싶어서 아들 핑계로 여행을 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의 바람대로 뭐가 돼야 되냐면 아버지처럼 장교가 돼야 돼. 그래서 아들은 진짜 근위기병 연대 장교가 됩니다. 자, 장교가 됐으니 뭘 해야 돼요? 이제 엄마의 소원대로 내가 못 이룬 꿈 어떻게 해야 돼? 이루어져야 돼. 사교계에 가서 성공하고 막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런데 갔어요. 사교계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타브로기는 자살 느낄 정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다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데 자기 신경을 자극하는 것 하나가 있었어. 뭐냐면 인간 쓰레기 중에서 가장 쓰레기인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딱 된 거예요. 네, 저기 주요 나왔어요. 가장 추악한 방법을 쓸 거야. 뭐냐면 절름발이 여성하고 결혼할 거야. 절름발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책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백치다, 절름발이다, 심부름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는 여자다. 자, 우리 스타브로기는 돈 있어요, 명예 있어요, 신분 있어요, 재력 있어요, 잘생겼어요, 힘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지금도 좀 충격일 것 같죠? 사자는 뭐라 하냐면 무서운 이야기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런 여자랑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몰래 합니다. 어떡하죠? 엄마는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냐면 아까 엄친딸 리자베타랑 하고 싶었어.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데서 리자베타랑 결혼한다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5년 전에 나는 아까 그 여성과 결혼했다라고 발표해요. 네, 리자베타 쓰러지기 직전이고요. 네, 엄마도 그렇고. 그런데, 네, 스타브로기는 이렇게 웃으면서, 네, 퇴자. 네, 이렇게, 이런 거에 이끌렸다. 자,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의 자리가 부재했어요. 그럼 어디서 잡아줘야 될까요? 박탈과 비행에서 보면 사회 비행을 하는 이유가 사회 보고 울타리 쳐줘라는 의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도 망가져 있어. 신도 값싼 보드카 앞에서는 두 손 두 발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백성도 취해 있고 엄마도 취해 있고 아이도 취해 있고 교회는 텅 비어 있었다. 종교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심지어 처벌을 받아야 돼서 곤장 200대 받아야 돼. 술 한 통 가져오면 그냥 가 이렇게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시대. 지금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이 해리 왕자가 장교가 된 다음에 두 가지 결투를 한 번에 치르는데 다 자기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영영 불구자가 됐어요. 자,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이 당시에 19세기 중반 어떤 처벌? 사형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도스토옙스키도 인쇄 찍다가 사형 집행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권리 빼앗기고 장교에서 병사로 그리고 좌천됐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특별히 너그러운 조처였다. 어떻게 특별히 너그러운 조처였을까? 자, 엄마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네, 수도에 보낸 탄원서와 청원서는 수백 통에 이를 것이다. 자, 그런 후에 몇 년 후에 공로를 세우는데 자, 살인자고 영영 불구자로 만드는 사람이 이런 뛰어난 공로를 해서 십자 훈장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사관으로 진급했다가 바로 장교로 진급해요. 처벌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사실 이후에 스타브로기는 군대에서 나와요.
제대를 해버려요. 그리고 고향집에 가는데, 다 나왔네. 고향집에 가는데, 가가노프라는 노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내 코를 붙잡고, 끌고 다닐 수 없어. 이런 말 입버릇처럼 한 거예요. 자, 우리 스타브로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가가노프 씨의 코를 잡고, 거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지지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현지사를 찾아가요. 법 처벌해주세요. 찾아가는데, 현지사도 엄마 손바닥 안에 있어. 친척이야. 그래서 현지사가 우리 스타브로겐을 무서워해. 그래서 아유 착한 청년아 이렇게 막 달래면서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귀를 쫑긋대고 궁금해 얘기해줘 한 거죠. 그랬더니 귀를 확 물어버렸어요. 화가 난 현지사가 영창을 보내요. 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처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타브로겐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좀 과학인처럼 행동을 해요. 철장 뽑아내고 묶였던 거 풀고 창문 깨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의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나르시즘의 문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처벌 안 받고 뭘로? 환자로 둔갑해서 처벌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 거죠. 자, 아까 말했지만 이런 울타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나중에 고백해요. 스타브로겐이. 나는 제정신이 아닌 적이 없었다. 광인인 적이 없었다. 다 의식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런 스타브로겐이 끊임없는 이제 느껴야 되니까 쾌감이 막 올라와요. 아, 나는 나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법도 없고 그 법 위에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엄마한테서 받은 애정 없잖아요. 정서가 없잖아요. 밑에 차갑고 냉소적인 그런 증오를 갖고 있었다. 쾌락 이면의 밑에는 이런 증오, 무서운 증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후부터 음란한 생활을 해요. 집을 세 채 구해서 하나는 내가 사는 집, 하나는 귀부인하고 연애하는 집, 귀부인의 하녀하고 연애하는 집 이렇게 세 방을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녀와 연애하는 집에서 나이프를 분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내 딸이 훔쳐갔나 보라고 딸을 두드려 패고 잡아요. 막 궁뎅이가 시퍼렇게 빨갛게 멍들 정도로 때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몽둥이를 가지러 갈 때 스타브로겐이 보니까 침대 밑에 나이프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프 여기 있네요 했으면 이 아이가 안 맞았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치욕적이고 비굴하고 비열하고 우스꽝 처지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정말 무한한 분노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쾌감을 맛봐. 범죄 현장에서 내가 쾌감을 맛봐. 아까 그래서 막 끌고 다니고 또 생명의 위협. 아까 이 검투했잖아요. 결투했잖아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무엇을 느끼냐면 쾌감. 살아있음을 느끼고 거기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집 딸이 혼자 있을 때 이 주인집 딸한테 가서 살짝 키스를 해요. 그리고 끌어다 앉혀요. 소아성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막 굳고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일그러진 듯한 미소를 가지고 오히려 그 남자한테 덤벼들어서 막 열렬히 키스를 하고 이 환희를 표시했다. 그럼 본인이 원했던 거잖아.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거. 심하게 혐오감이 올라왔다. 이 아이의 환희에 대해서 혐오감이 올라올 정도로 불쾌했고 심지어 어땠냐면 아니 아까 내 위에 없잖아요.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 여자의 느끼는 걸 보고서 공포라는 걸 느끼겠는데 그 밑에 심한 증오까지 올라왔다. 이 여자의 소녀의 미소를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혐오감이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이가 또 혼자 있을 때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지금 막 그 후에 막 여위고 다 죽어가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 스타브로긴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책망하는 턱짓을 하고 또 주먹을 불끈 졌다는 거예요. 자, 작은 아이가 책망하는 턱짓과 작은 주먹이 이 스타브로긴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스타브로긴을 사로잡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아이가 그 주먹과 턱짓을 한 뒤에 뒤로 물러나서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스타브로긴이 쫓아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트로샤가 작은 광으로 들어가더라니. 뭔가 상상했는데 흥미로운 생각이 났다. 자, 이제 쾌감이 올라왔어요. 뭔지 이제 눈치챈 거죠. 그러더니 시계를 빼서 보더니 아이가 뭘 할지 알겠어. 이 자살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이쯤이면 시간이 됐겠다. 시계를 쳐다보고 그러다가 앞에 있는 접시꽃에 훅 빠져요. 접시꽃은 상징적으로 이 마트로샤 소녀고 여기에 검은 거미가 달라붙어서 있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돼서 빠져있다. 이 20분 동안 이 시계를 보고 마트로샤가 안 오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럼 궁금하면 가봐야 되잖아. 안 가고 아직 남았어. 15분 더 기다려요. 그리고 3분 더 기다려. 이쯤이면 됐을 거야. 네, 자살하는 걸 방조한 거죠. 이 아이가 이 소아성애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걸 나중에 이제 자살로 갔는데 이걸 방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 그럼 방조, 자살, 소아성애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고 방조도 처벌받아야 되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냐? 방을 빼면서 그 엄마에게 오루브를 얹어주고 끝을 냈다라고 처벌을 받지 못한 거죠. 자, 이런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기록을 해요. 고백문기라고 해서 3장을 쓰거든요. 그걸 들고 이제 누굴 찾아가냐면 티온 주교를 찾아가요. 죄를 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티온 주교가 다 읽어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을 조금 수정할 수는 없겠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썼는데 성실성의껏 썼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해요. 티온 주교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냥 글로는 네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뉘우침에 쓴 것 같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죽도록 상처받은 마음을 정말 피치 못할 요구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회다. 네가 반성하고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참회여야 되는데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도전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니까 네가 쓰려고 하는 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방어라는 거죠. 반성문인데 네가 그 안에 있는 숨겨진 걸 정말 처벌받고 싶은 이 죄책감을 숨기기 위한 방어로 이 글을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왜 너는 참회를 부끄러워하냐라고 시온 주교가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용서받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시온 주교가 뭘 하냐면 자, 내가 장로 한 분을 알고 있어. 거기 가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 율법대로 수행을 해라고 하는 거죠. 너 법과 질서 지금 없어. 거기 가서 그분의 언어, 그분의 규칙, 그분의 율법대로 네 다시 재구조화해라고 하면서 수련자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수련 받으면 참 스타브로긴이 좀 다른 삶을 살았을 건데 성령에 이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어떤 언어가 있었냐면 당신은 나의 우상입니다. 태양입니다. 지휘관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언어들.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울 수 있는 나르시즘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언어들이 그를 사로잡고 소유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티온 주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신경질적으로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박차고 일어나요. 그랬더니 티온 주교도 일어나면서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뭐냐면 분명 네가 위대한 결단을 내리기 하루 전 아니 1시간 전에 너는 그게 무서워서 정말 새로운 범죄 저지를 거야. 네가 공포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출구를 찾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기의 건드렸어요. 어쩌겠어요? 괘씸한 심령. 이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려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 후에도 계속 이 스타브로긴에겐 여행을 갔는데도 마트로샤 같은 아이가 자꾸 뜨는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마트로샤가 자꾸 떠. 또 1년 후에 여행을 갔는데 기차 안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꿈에 완전히 지상 낙원이고 완전 행복해. 그런데 갑자기 빛이 막 점점점점 되면서 접시꽃이 탁 나타나. 거기에 뭐가 나타날까요? 거미. 아까 말씀드렸던 소녀 마트로샤 본인이에요. 그 장면이 뜨면서 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여위고 열병에 앓고 있던 그 여자아이 마트로샤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또 뭐가 연결되냐면 그 아이가 했던 턱짓과 주먹짓. 이것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 거의 날마다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서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막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제 자살을 하러 가는데 이 자살을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꽃을 보고 요 시간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때를 떠올려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아이에 대한 죄책감, 이런 불편한 마음을 현재의 고통이라고 치면 이 다른 고통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이게 약간 현지사도 깨물고 또 다른 여자랑 이 말도 안 되는 여자랑 쓰레기 같은 여자랑 결혼도 하고 이런 고백문을 써서 300통을 써서 막 전국에 다 뿌리고 번역을 해서 뭐 뿌리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자기 현재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고통으로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티온주교가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아까 전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한 거야. 넌 아무도 벌하지 마.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마트로샤가 했던 그 이미지, 그 자기가 죽었던 그 이미지를 동일시하면서 본인도 같은 형태로 자살을 합니다. 자, 이 시대는 결론인데요.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예요. 아까 돼지떼가 막 들어가서 막 절벽으로 뛰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폭동으로 사람들 때려 죽여, 이건 자살해, 타살해, 뭐 방화로 막 사람 죽여, 이런 혼돈. 그런데 이 혼돈 시대를 자꾸 만들자고 자꾸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자, 도덕도 파괴하고 일체된 것들 다 파괴해. 어떻게? 다 파괴하라고 이 악령은 계속 우리에게 언어를 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련자가 되어야 된다. 티온 주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단지 수련을 해야 된다. 우리 혼돈 가운데서의 우리 코아시 얘기했던 것처럼 존경 대상의 이상과 가치를 향해서 또 총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수련을 하면서 일체를 이룰 때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에 이끌릴 수 있다라고 도스토옙스키는 티온의 말로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